권영진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7살의 나이에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고 많은 친척들로부터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어린 나이부터 말도 안 되는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지나 용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2024년 3월 23일에 용진이가 17살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살면서 처음으로 용진이는 희한한 꿈을 꾸게 되었다. 말도 안 되게 큰 뱀이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꿈이었고 그 꿈에는 어떤 한 남자도 있었다. 그 남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에 용진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치고는 뭔가 너무나도 생생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꿈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자 생각하고 학교를 향했다. 그런데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한 강아지를 보게 되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애더럽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쓰러웠다.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 편의점에서 소시지를 하나 사서 건네주었다. 세상은 차갑지만 꿋꿋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용진이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학교에 도착하니 시끌벅적했다. 요새 애들은 사주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듯했다. 용진이는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말이 되는 걸 믿어야지.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16가지 성격으로 나누고 사주 같은 게 진짜라면 생년월일이 같으면 인생이 다 같게? 왜 저런 걸 믿고 재밌을까 싶은 생각이었다. 한 녀석은 오늘 꿈에서 이빨 깨지는 꿈을 꿨다며 주변 사람 다치는 꿈이라고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기가 찼다. 저딴 걸 대체 왜 믿는 걸까?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 복도에서 어떤 여자애와 부딪혔는데 그 순간 그 여자애가 들고 있는 카드가 쏟아져 버렸다. 미안한 마음에 그 카드를 다 주워 여자애에게 건넸다. 그런데 그 여자애는 갑자기 용진이 손에 손을 갖다 대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여자애의 시선은 용진이가 아닌 용진이의 뒤를 보는 듯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마주쳤고 그 여자애는 말했다. 오늘 생일이야? 용진이는 당황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알았지?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다. 용진이는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잠을 애써 참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 이상한 게 보였다.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검정 형태, 그리고 그 거대한 무언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용진이는 비현실적인 무언가를 보고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이런 생각만 했다. 뭐지? 저게 뭐지? 그런데 한순간의 찰나 그 비현실적인 무언가는 사라졌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헛것을 봤나? 하지만 헛것을 봤다기엔 너무 또렷했다. 그 생각에 빠져 복도를 걷고 있던 도중 누군가가 뒤에서 머리를 쳤다. 양아치인 정수호였다. 정수호는 이렇게 종종 시비를 걸어오곤 했는데 아까 봤던 그 여자애가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다. 너 내 남친한테 뭐 하는 거야? 용진이는 생각했다. 이게 뭐라는 거야 진짜. 얘 때문에 정수호가 가긴 갔는데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여자애는 그걸 넘어 진짜로 사귀자라고 말해왔다. 용진이는 거절했다. 잘 모르는 여자애가 저러는 것도 싫었고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여자애는 이날 하루 동안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왔고 용진이는 이 여자애의 무례함에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하교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아침에 봤던 그 강아지가 집 앞에 그대로 있었다. 여전히 불쌍했지만 거두드릴 순 없는 처지기에 그대로 들어가려 했는데 날씨를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신경이 쓰여서 결국 강아지를 집 안으로 들였다.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라고 생각하며 긴장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정희수. 학교에서 봤던 그 여자애였다. 용진이는 이 애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는지, 왜 비를 맞으면서까지 이곳에 온 건지 의문투성이었다. 하굣길을 따라왔다고 했다. 용진이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처음 보는 여자애가 이러는 것인지. 그러자 그 여자애는 용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해왔다. 용진이는 이 애가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고 생각했다. 무례한 것이 정도를 지나치니 자신을 얕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애는 시간당 10만원 줄 테니 자신과 놀아달라고 했다. 결국 끝내 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다만 자신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학교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자 그 여자애는 말했다. 소문날까봐 무서워? 돈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무례함의 끝이었다. 참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여자애는 말했다. 곧 뒤질 놈이 비싸게 구네. 그런 뒤 용진이 앞에서 그 여자아이는 학교에서 보았던 그 괴물로 변해 있었다. 저건 뭐지? 분장인가? 라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된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용진이는 끝내 그 괴물에게 왼쪽 팔이 뜯겼고 그렇게 용진이는 17살이 되던 해에 죽었다. 잠에서 깼다. 꽤나 지독하고 생생한 악몽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꿈이라고? 꿈이 아니었는데? 분명 어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러나 왼팔은 멀쩡했다. 꿈이어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꿈이라고 믿고 싶은데 핸드폰에는 어제 이희수가 보낸 송금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이희수에게 물어보기엔 무서웠다. 또 그 괴물을 마주치고 싶진 않았으니까. 그러던 그때 이희수가 다가왔다. 용진이는 당황했고 신속하게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무서웠다. 또 그 괴물로 변할까봐. 그런데 어제는 자신이 귀신에 쓰여서 그랬다고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이게 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용진이의 시야에 말도 안 되는 것이 또 들어왔다. 학교 정문에 있어야 할 동상이 이희수 뒤에 있었다. 그런데 잠시 뒤 그 동상이 움직였고 용진이를 향해 뛰어왔다. 본능적으로 이희수와 함께 도망쳤다. 가까스로 동상을 따돌렸다. 어제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다 보니 용진이는 이 모든 게 이희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용진이는 말했다.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엮이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제발.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은 끝나지 않았다. 하교 후 집에 돌아와 쉬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놀랬다.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있나? 문 밖에서 누가 말한 건가? 어디서 말소리가 나는 거지? 싶던 그때 또 말소리가 들린 곳을 보니 어제 데려온 그 강아지였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드디어 자신이 미쳐버린 건 아닐까 싶었다. 그 강아지는 말했다. 어제 일 기억나느냐고. 용진이는 당황했고 정체가 뭐냐고 물었는데 오히려 그 강아지는 용진이에게 정체가 뭐냐고 물어왔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내가 할 말인데 이게 뭔 개소리지? 그 개는 말했다. 널 돌봐준 자를 불러오라고. 처음엔 뭔 소린가 싶었는데 부모님을 말하는 듯했다. 용진이는 한동안 잊고 지내려 했던 10년 전 차 사고로 인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리고 친척들이 자신에게 말했던 넌 태어나선 안 됐다 라는 그 말들이 떠올랐고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생각나서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개는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줬다는 이상한 말을 내뱉었다. 대체 개 주제에 뭘 살려줬다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개는 말했다. 자신은 용진이의 조상이라고 말이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그럼 내가 개라고? 어쨌든 자신의 뇌에 분명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개는 창문 밖을 보며 뭔가가 왔다고 말했다. 이제 저 개소리가 지긋지긋했다. 그런데 정말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다. 대체 뭐길래 저런 굉음이 나지? 하면서 그렇게 밖을 나가니 학교에서 봤던 그 동상이 집 앞에 와 있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저 괴물이 대체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거지? 걔가 말하길 저건 괴물이 아니라 정령이라고 말했다. 그때 그 괴물은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다. 용진이는 다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 도망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희수가 스피커 하나를 들고 왔다. 그 스피커에선 무슨 불경 같은 게 울려 퍼졌는데 갑자기 동상이 불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효과는 없는 듯했고 그렇게 이희수가 위기에 처했다. 분명 무서웠다. 그런데 또다시 자신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게 너무나도 싫었던 이유일까? 용진이는 몸을 던져 이희수를 구하고자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강아지와 이희수, 동상은 사라졌고 주변이 조용해졌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그때 꿈에서 본 그 남자가 보였다. 용진이는 조심스레 누군지 물어봤다. 그 남자는 말했다. 난 너의 조상이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저 사람이 아까 그 개란 말인가? 그 남자는 말했다. 난 12지신 중 용을 다스리는 신인 진이라고. 그리고 너에게 힘을 빌려주겠다고. 그러자 용진이의 손에 큰 검이 생겨났고 휘두르니 차가 반쪽으로 잘렸다. 용진이는 믿기지가 않았다. 어떻게 검 하나로 차를 벤 거지? 그러나 그 일격 이후엔 검은 용진이가 들기엔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렇게 허둥대다 검을 놓쳐버렸다. 그러자 다시 동상은 쫓아오기 시작했고 용진이는 필사적으로 다시 도망갔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용진이는 다리가 풀려 넘어져 버렸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이젠 끝났다. 진짜 죽었구나. 그러나 그 동상은 용진이를 지나치더니 갑자기 출입문 차단기를 부수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야 대체 진짜. 그러자 그 강아지가 말해왔다. 목적을 이루고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용진이는 뭔 또 개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그 강아지와 이희수도 함께 집으로 왔다. 이희수는 갑자기 개한테 절을 하며 용진이의 조상님이시죠? 라고 말했다. 이희수는 엄마가 무녀여서 자신에게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쓰였던 귀신으로부터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용진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자신만 그런 게 아닌 거 보니 조현병은 아니라는 생각에 말이다. 시간이 늦었는데 집 안 가냐고 물었다. 이희수는 못 간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엄마도 귀신에 쓰였다고. 만일 지금 돌아가면 또 다시 귀신에 쓰여서 또 다시 용진이를 찾아와 몸을 노릴 거라고 말했다. 용진이는 의아했다. 왜 자신의 몸을 노리는지. 그러자 이희수는 설명해 주었다.
만약 물이 담긴 이 그릇이 일반 사람이라면 넌 물이 안 담긴 빈 그릇이라고. 즉 용진이의 몸에 영혼이 없는 그냥 빈 그릇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도저히 믿기질 않았지만 그럼 이때까지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에 굉장한 죄책감이 들었고, 그래서 생각했다. 아, 그럼 내가 얘한테 뭔 말을 짓거린 거지? 이희수는 엄마에게 쓰인 귀신을 없애달라고 부탁해왔다. 조상이라 주장하는 강아지는 이에 승낙하고 용진이에게 도우라고 말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내가 대체 어떻게 도우라는 거야? 그렇게 이희수는 용진이 집에서 하루 묵게 되었다. 다음날 용진이는 이희수와 함께 먹을 것을 사러 장을 같이 보고 오다가 같은 반 임재열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괜히 아침부터 같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그렇게 혼자 불이 나게 도망쳤다. 뭐 집 어딘지 아니까 알아서 잘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홀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던 도중 갑자기 뒤에서 축구공 하나가 날아왔다. 갑자기 어떤 새끼야 라며 뒤돌았는데 초딩같이 보이는 꼬마애였다. 화내려다 참았다. 그런데 그 꼬마애는 지가 던져놓고 조심해 라고 말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죽일까 저거. 그렇게 돌아가려는데 끝까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저 남자애. 용진이는 뭔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15분쯤 지나도 이희수가 돌아오질 않았다. 또다시 귀신 쓰이고 그럴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찾으러 나서는 길에 집 앞에서 이희수가 보였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이 애를 놓고 간 바람에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이 애의 말투부터 시작해서 표정, 그리고 왜 티셔츠 로고는 반대로 되어 있는 걸까?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이 여자애는 이희수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이희수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이 망태 할아버지 귀신이 되었고 용진이는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이 들었다. 앞에는 아까 그 망태 할아범이 있었는데 여기가 대체 어디일까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옆에 이희수가 보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 얘도 잡혀온 거구나. 그래도 다행인 걸까? 잠깐 그 망태 할아범 귀신은 어딘가를 가는 듯했다. 이희수는 이곳이 우리 집 신당이라고 말했다. 몸은 묶여 있었지만 움직이는 데엔 지장이 없었고 어떻게든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문 밖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실루엣이 보여서 급하게 숨었다. 한참 지나니 소리가 조용해졌다. 간 건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 확인해보려 했는데 눈이 마주쳐버렸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이거 좆된 것 같은데. 그렇게 문이 열리고 이희수의 엄마란 사람은 이희수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냈다. 재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애기 괴물 같은 것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이 안 움직여졌다. 아마도 방금 저 애기 괴물 같은 것들이 한 짓 같았다. 용진이는 희수 엄마에게 걷어차였고 희수 엄마는 용진이를 향해 말했다. 이게 사실일 줄이야. 다행히 그 순간 신당에 손님이 와서 잠깐 이희수 엄마는 방 밖으로 나갔다.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건 그냥 누워서 이희수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었다. 이희수는 울면서 엄마에 대해 말했다. 원래는 착하신 분인데 귀신에 쓰여서 저런 거라고. 도와달라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고. 악귀가 엄마에게 쓰여서 엄마 몸이 썩어가는 걸 보게 되었다고. 이희수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평범한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귀신이 쓰이면 몸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귀신은 비범한 육신을 찾고 있는 거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강아지였다. 평소엔 반갑지 않았지만 굉장히 반가움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 강아지는 오전에 봤던 그 꼬마애들이랑 함께였다. 근데 용진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아니 저 꼬마애가 저 검을 왜 갖고 있지? 그리고 저 검 무거운데? 어떻게 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꼬마애는 그 검을 쉽게 던졌는데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던지는 건가? 대체 정체가 뭐지? 싶었다. 게다가 갑자기 그 셋 중 한 녀석은 이희수 몸으로 들어가 접신까지 했다. 조상이라 자칭하는 그 개가 말하길 저 아이들은 하늘의 동자들이라 말해주었는데 하늘의 동자고 조상이고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이희수 몸에 접신한 애가 방에 있는 한 항아리를 건드려서 깨지게 됐는데 이상한 괴물이 그 항아리에서 나와서 이희수를 공격하려고 했다. 급한 마음에 용진이는 들고 있던 칼을 던졌고 가까스로 그 괴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란 때문인지 이희수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희수 엄마에게 쓰인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동자들이 이를 막아보려고 애쓰긴 했는데 결국 그 귀신을 막지 못했고 용진이는 이 귀신에게 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조상이라 자칭하던 그 개가 무언가 술수를 쓰며 도와주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드디어 뭔가를 보여주는 건가? 하지만 그 조상은 속수무책 없이 당했다. 이제 용진이를 도울 자는 없었다. 그렇게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번엔 이희수가 나섰다. 악기를 향해 엄마 몸에서 그만 나가라고 말하는데 돕는다기보단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그래서 그 악귀는 이희수를 죽이려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방법이 없을까? 진짜 이대로 당하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그 악귀는 공격을 멈췄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뭐지? 싶었다. 그동안 악귀에 쓰였던 이희수의 엄마가 악귀에게 저항하는 듯 해보였고 그렇게 칼을 짚더니 그대로 자신의 몸을 찔렀다. 이희수는 울부짖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말이다. 그때 용진이는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다. 나로 인해 벌어진 일들, 그로 인해 저 애가 엄마를 잃었다. 10년 전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지겹게 들었던 나로 인해 엄마 아빠가 죽었다라는 말,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다 용진이는 그 후로 정신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용진이는 정신이 깼다. 눈을 뜨자 보이는 건 어떤 낯선 꼬마였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야? 누구지? 주변을 훑어보았다.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진 여전히 모르겠었는데 그 순간 이희수는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희수를 찾았다. 이희수는 괜찮아 보였다. 이희수도 용진이를 걱정했는지 눈물을 흘려댔다. 그건 그렇고 이희수 엄마는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 동자님들이랑 자대감님이랑 도와줘서 상처도 다 낫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잠을 잔다고? 뭔 소리야 이건 또. 그리고 자대감은 또 뭐야? 알고 보니 아까 봤던 이 낯선 꼬마애가 그 개모습을 하고 있는 조상처럼 12지신 중 한 명의 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의아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분명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전에 자신에게 축구공을 던졌던 그놈이었다. 아침에 이를 따지려고 했는데 그놈은 하늘의 동자란 애들과 함께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들게도 이희수의 어머니는 상처 하나 없이 서 있었다. 이희수는 엄마에게 달려가 끌어안았고 용진이는 그런 이희수를 보며 흐뭇했다. 집에 돌아와 조상에게 자신이 기절해 있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 괴물은 그 초딩놈이 없앤 거고 이희수 엄마도 그 초딩놈이 치료한 거고 들어도 믿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여태까지 믿기 힘든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왜 그놈도 조상과 같은 신인데 조상은 그 초딩놈처럼 해치우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상은 믿기 힘든 말을 했다. 지금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이희수에게 쓰였었던 그 귀신을 해치운 그날, 사실 용진이는 그날 실제로 죽었었고 그런 용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힘을 용진이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고 이제 그 힘이 용진이에게 있으니 더 이상 귀신에게 노려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왜 당한 건데? 믿기 힘든 찝찝한 내용이었지만 뭐 이제 귀신한테 안 노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일들을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평소처럼 학교에 등교한 어느 날 갑자기 이희수가 줄 것이 있다면서 과학실로 와달라고 했다. 그렇게 과학실로 가니 어머니가 만든 거라면서 무슨 염주 같은 걸 하나 건넸다. 어머니가 귀신에게 쫓기는 것이 걱정되어서 만들어 주셨다고 했다. 용진이는 말했다. 어차피 조상 힘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귀신한테 안 쫓길 거라던데? 이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이희수가 말했다. 어쩐지 그날 너 같지 않고 다른 사람 같았다고. 엄청 잘 싸우고 칼도 막 가볍게 들고 막 날아다녔다고. 용진이는 생각했다. 저게 뭔 소리야? 내가 도대체 언제 그랬다는 거지? 기억이 없는 일인데? 그런데 갑자기 용진이는 자신의 왼손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손은 이희수의 입을 틀어막았다. 용진이는 당황했다. 아니 이게 왜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희수도 당황해했고 용진이는 억울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한 남자애가 서 있었다.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아, X됐네. 그 애는 자기소개를 했다. 자신은 공지원이고 고스트헌터라고. 또 오그라드는 소리지 싶었다. 공지원이라는 애는 학교에 동상 괴담이 있다면서 그 동상이 달리는 걸 보면 강제로 경주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줬다. 용진이는 그제서야 왜 자신이 동상에게 쫓긴지 이해가 됐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애는 말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장치로 그 동상을 겨누면 항상 반응을 했는데 최근에 그 동상에게 누군가가 쫓기는 걸 우연하게 목격하게 됐고 그 이후론 반응하지 않는다고. 용진이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침이 때려 했다. 그러나 그걸 우연히 찍었다고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엔 고스란히 용진이와 희수가 담겨져 있었다.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애는 부탁할 게 있다고 말했다. 귀신이 나오는 골동품 가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같이 가달라고 했다. 거절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을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 애는 끈질겼다. 그래도 절대 갈 일 없을 거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갑자기 반에 짝 하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려왔다. 뭔 소린가 하고 봤는데 평소에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천도경이라는 애가 갑자기 지 친구를 때렸던 것이었다. 뭔가 평소의 언행보다 더 거칠었고 다른 사람 같았다. 그리고 반에서 담배를 피질렀나 틈만 나면 소리를 질러댔고 갑자기 뭐만 하면 내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용진이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냥 저런 앤가 보다 원래 싶었는데 이희수가 쉬는 시간에 타로 카드를 보더니 말했다. 너네 반 천도경이라는 애 귀신에 쓰였다고. 구하러 가자고. 그렇게 말해오는데 도대체 왜 또 이런 일에 자신이 껴야만 하는 건지 머리가 아파져 왔다. 자신에게 피해주는 건 아니니까 끼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공지원이 다가와 말했다. 맞다고. 지금 천도경 귀신에 쓰인 거라고. 그나저나 공지원 얼굴이 부어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천도경에게 맞았다고 했다. 그리고 공지원은 다른 부탁을 해왔다. 골동품 가게 그거 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천도경한테 쓰인 귀신 퇴치하는 거 도와달라고. 동상도 너희가 퇴마한 거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공지원은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용진이는 거절했다. 이젠 그런 일 정말 더 이상 겪고 싶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거절하고 복도를 걷고 있는데 앞에 천도경이 보였다. 보면 딱 양아치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다. 확실히 그동안 보던 이미지와는 정반대였긴 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려고 할 때 또다시 왼손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그대로 천도경의 멱살을 잡았다. 용진이는 당황했다. 아니 이게 또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용진이는 다급히 사과했다.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들어도 말이 이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천도경은 주사위를 하나 던지더니 주사위가 어느 쪽에 있는지 맞추면 그냥 넘어가 주겠다고 말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야 갑자기 얘 제정신 맞나? 그런데 이번에도 왼손은 지멋대로 움직였고 주사위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운 좋게 그것이 맞아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아니 대체 왜 왼손이 이러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반에 도착해서도 왼손은 지멋대로 움직였고 용진이의 얼굴을 가격해댔다. 복도에서도 왼손은 지멋대로 움직였다. 이번엔 뒤에서 치려고 하는 정수호의 손을 뿌리쳤다. 도움이 되는 일도 있구나 싶었다. 정수호의 양아치는 갑자기 명령했다. 천도경이라는 애가 지 전자담배를 가져갔으니 가져오라고 했다. 왜 이걸 본인이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꾸만 왼손이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그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알겠다고 했다. 반으로 들어왔고 천도경이 보였다. 얘도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천도경이 말을 걸어왔다. 그래서 말했다. 정수호가 지 전담 달라는데? 그러자 갑자기 천도경은 또다시 주사위를 하나 꺼내들었고 홀인지 짝인지 맞추라고 했다. 그냥 엮이기가 싫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이 새끼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그래서 그냥 짝이라고 아무거나 불렀다. 틀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위협을 하는 천도경이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그대로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왼손이 지멋대로 움직이더니 천도경의 팔을 쳐내고 그대로 천도경 이마에 딱콩을 날렸다. 그런데 위력이 천도경이 날아갈 정도였다. 어이가 없었다. 이게 대체 뭐지? 반 애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러려고 한 거 아니라고. 이거 왼손이 한 거라고.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걸 용진이도 알고 있었다. 애들이 이상하리만큼 센 이 힘을 눈치라도 챌까봐. 그래서 천도경이 연기 준비하는데 상대역 해달라고 해서 한 맞춘 거라고 그렇게 주변 애들에게 얼버무리긴 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였다. 근데 애들은 믿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이게 되네. 하굣길에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무리 봐도 이 비현실적인 힘, 그 조상이 말한 것이 정말 맞는 듯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도경이 불러세웠고 또다시 내기를 하자며 팔목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그때 이희수가 줬던 염주가 빛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천도경이 손을 뗐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오, 이거 진짜 효과 있네. 그렇게 집으로 도망온 용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상에게 말했다. 조상은 자신이 준 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화가 났다. 귀신이 이제 공격하지 않는다면서 정작 이 힘이 귀신들에게 먼저 시비를 털고 다녔으니까. 그러자 조상은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건 네 팔이 아니라고. 내 마지막으로 남은 흑룡의 힘으로 너의 뜯겨진 팔을 재생시킨 것이라고. 용진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게 내 팔이 아니라니. 그건 그렇고 흑룡이라니. 유치해서 소름이 끼쳤다. 그때 누군가가 집을 찾아왔다. 이희수였다. 이희수는 오자마자 뭔가를 보여줬다. 천도경이 귀신이 쓰인 게 저번에 말한 귀신 골동품과 관련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지금 퇴마하려고 공지원이 그곳을 갔다는 이야기였다.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 골동품 가게 근처에 도착하니 어떤 여자애랑 공지원이 무슨 괴물이랑 싸우고 있는 게 보였다.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그 괴물에 집어삼켜져서 용진이는 재빨리 달려가 무거운 대검으로 그 괴물을 베었다. 다행히도 그 여자애가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다 같이 도망쳤다. 용진이는 또다시 이런 일에 엮이게 해서 짜증이 났다. 요즘 왜 이렇게 주변에 정상적인 애가 없는 건지. 그렇게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공지원은 뭔가를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무슨 종이에 이름이랑 이상한 상형 문자 같은 것이 적혀 있었는데 이 종이에 적힌 애들 중 김선우라는 애가 이 골동품 가게에서 받은 물건으로 천도경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것, 그리고 그 천도경에게 씌인 귀신은 도박기라는 것이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애가 자꾸 내기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이희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랬더니 이희수 어머니는 말했다. 이건 혼을 빼앗는 계약으로 저주를 거내나 저주를 받은 애나 49시간 이내에 무조건 구해야 한다고 했다. 구하는 방법은 49시간 전에 김선우라는 애가 갖고 있는 부적을 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용진이는 애들과 함께 다음날 학교에서 김선우라는 애를 찾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용진이는 그 애에게 부적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그 애는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게 붙잡았고 부적을 태우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고 설명해줬다. 하지만 김선우라는 남자애는 거절했다. 천도경도 돌아오는 거면 차라리 죽는 걸 택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해가 안 됐다. 대체 왜 저러는 건지. 그 애는 천도경에 대해서 가식적인 놈이고 위선자라고 죽어도 싸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애는 그냥 천도경이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인기도 많고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불공평함을 느꼈고 자격지심을 느껴서 저러는 것 같았다. 용진이는 그 애를 보니 문득 10년 전 사고가 생각이 났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늘 생각해왔었으니까. 남들은 다 누리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 자신은 못 누렸으니까. 그래서 저 애가 이해가 갔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용진이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김선우에게 전했다. 천도경이 사라진다 해도 불공평한 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용진이의 말에 저 애는 울부짖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을 돌려놓은 듯했다. 그렇게 김선우는 부적을 넘기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김선우가 이상해 보였다. 뭐라고 읊조리더니 갑자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용진이는 깜짝 놀라서 그대로 뛰어들던 김선우를 붙잡았다. 겨우 그대로 당겼고 화가 난 나머지 미친 거냐고 물었다. 그런데 김선우는 이상한 말을 했다. 자신의 의지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죽으라고 했다고. 더 이상한 짓을 하기 전에 부적을 빨리 태워버려야만 했다. 그렇게 태우려고 할 때 갑자기 천도경이 등장하여 부적을 못 태우게 하려 했다. 애들이 천도경을 저지했고 그 틈을 타서 그대로 부적을 태웠는데 태우자마자 천도경은 기절을 했다.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았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다. 아직 49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텐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다. 그런데 천도경에게 쓰인 귀신이 말했다. 이제 그 부적을 태워도 소용없다고. 이미 천도경은 죽었다고. 천도경에게 쓰인 도박기는 공지원을 해치려 했다. 용진이는 이를 막아섰다. 그런데 천도경에게 쓰인 귀신은 말했다. 내기를 해서 너가 이기면 이 몸에서 나가주겠다고. 대신 지면 용진이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용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더 이상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진 않았지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선 자신이 나서야만 했다. 그래서 그 내기에 응했고 도박기는 하교 후 골동품 가게로 오라고 말했다. 한바탕 치른 후 생각이 많아졌다. 분명 이 흑룡인가 뭔가 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저 도박기는 자신의 목숨을 또 노리는 것인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공격을 하든 막든 전부 이 왼손으로만 했네. 왼손이 흑룡으로 만들어진 거라 했었지. 그래서 이희수에게 물어봤다. 혹시 자신이 전에 싸웠다고 했을 때 왼손만 썼냐고. 이희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정말로 흑룡이라는 것이 왼손에 진짜 있는 건가? 만약 맞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하교 후 조상과 함께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다. 도박기를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안이 이상한 괴물로 변했고 그렇게 용진이는 포박당해버렸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던 그때 도박기가 이를 도와주었고 그 도박기는 용진이를 끌고 어딘가로 향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지? 왜 날 구한 거지? 한패 아닌가? 그건 그렇고 어디 가는 거지? 어떤 한 공터에 도착했다. 도박기는 용진이의 목숨이 달린 내기를 시작했다. 도박기가 주사위를 컵 안에 숨겨서 100개 정도 되어 보이는 컵 중 주사위가 담긴 컵을 찾아보라고 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찾으라는 건지 멘붕이 와버린 용진이었다. 그런데 용진이의 의지와는 다르게 왼손은 지멋대로 어떠한 컵을 선택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아니 이걸 멋대로 골라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그 안에는 주사위가 있었다. 뭐가 어찌됐든 찾아냈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싶었다. 그런데 그 도박귀는 갑자기 용진이에게 달려들었다. 또다시 왼손이 지멋대로 칼을 짚고 도박귀에게 칼을 휘둘렀다. 그렇게 한참을 도박귀와 대치하여 싸우고 있을 때 공지원과 이희수가 왔다. 얘네가 어떻게 온 거지 싶었는데 용진이의 넥타이에 GPS를 달아놔서 쫓아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박귀는 공지원과 이희수를 큰 컵으로 덮어버렸고 둘 중 한 명만 살려주겠다고 해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용진이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나?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몸 안에서 뭔가가 느껴져 왔다. 그리고 몸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애들이 갇힌 컵으로 다가갔고 두 개의 컵과 도박귀를 한꺼번에 모두 베어버렸다. 이때 갑자기 어제 조상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칼의 이름은 작두라는 것이며 부정한 것만을 베는 칼이라고.
공지원과 이희수는 무사했고 천도경 몸속에 있는 도박기도 이 작두로 인해서 천도경의 몸과 그대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느껴졌다. 몸속에 있는 그 흥룡이라는 힘이. 용진이는 공지원과 이희수에게 천도경을 데리고 먼저 가라고 말했고 그렇게 도박기와 단 둘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도박기는 말했다. 어차피 걘 혼이 없어서 이미 죽은 상태라고, 그냥 시체라고. 용진이는 천도경의 영혼이 분명 그 골동품 가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시라도 빨리 그 가게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도박기의 방해로 인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흥룡에게 부탁했다. 저 도박기를 죽이라고. 하지만 왼손에 있는 흥룡의 힘이 너무나도 거칠고 세서 그런지 용진이의 신체가 따라가기가 벅찼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챈 건지 도박기는 용진이의 오른손을 부러뜨렸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져 있을 때 그대로 포박당해버렸고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왼손에 있던 흥룡의 힘이 오른손으로 옮겨감이 느껴졌고 부러졌던 오른팔은 다시 원상복구되며 그렇게 도박기를 배려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화살 같은 게 날라와서 도박기를 공격했다. 용진이는 놀랬다. 뭐지? 누가 공격한 거지? 화살이 날라온 쪽을 바라보니 어떤 한 여자가 활을 들고 서 있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저 사람 누구지? 멀리서 보이는 그 사람은 이번에는 용진이를 향해 활을 겨눴다. 그런데 피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번엔 왼발이 저절로 움직였고 그 화살을 피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야, 이번에 왜 왼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추가로 쏜 화살에 맞아버렸다. 그리고 그대로 용진이는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포박이 되어버렸다. 그 사람은 용진이의 왼팔을 자르려고 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때 조상이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조상은 이 수상한 사람을 유대감이라고 불렀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야, 아는 사람인가? 용진이는 그대로 기운이 빠져서 기절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정신이 깨고 주변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조상이 유대감이라고 불리우는 자, 그리고 다른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용진이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그대로 그 대화를 유심히 들었다. 내용은 이랬다. 원래 용진이 몸은 그 조상의 몸. 그런데 조상은 무슨 봉인이 되어 있었는데 봉인에서 깨니까 개의 몸에 들어가 있었고 용진이는 그 조상의 껍데기에 불과한데 이상하게 자아가 생겨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귀신들에게 공격받은 것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몸에 문이 열려 있어서 이 몸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받았던 것이었고 용진이가 죽은 그날 조상은 용진이의 몸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흥룡의 힘만 뺏기고 용진이 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 그 이외에도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용진이는 자신을 구하려고 힘을 건넨 게 아니라 차지하려다가 힘이 건너져 왔다라는 그 말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났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갔다. 자꾸 조상이 자신을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그냥 일어나서 조상과 대화를 했다. 조상은 용진이에게 말했다. 그 왼팔에 있는 흥룡의 힘에 너무 기대지 말라고. 용진이는 저 말이 웃겼다. 언제는 이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게 손해가 아니라면서 그리고 이 흥룡이 왼팔에만 있는 거라면서 알고 보니 이 흥룡의 힘이 전신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용진이는 조상이 자신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차지하려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니까 몸을 차지하려고 시도했다는 저 조상이 너무나도 괘씸했고 배신감이 들었다. 그래도 나름 정이 들어서 신뢰가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 이제 자신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저 자신의 몸을 차지하고 싶은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러자 조상은 말했다.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건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애초에 넌 존재해서도 안 됐다고. 잊고 지낸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10년 전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자신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했던 그 말. 내 존재가 아빠 엄마를 죽인 거라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런데 이 말을 누군가로부터 10년 만에 듣다 보니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서 조상을 내쫓았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선 비가 왔다. 용진이는 마음이 또 약해졌다. 비가 오면 추운데 감기 걸릴 텐데 걱정이 되어 다시 들어오라고 하려고 나갔다. 조상은 문 앞에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방금 한 말은 미안하다고. 지금은 너의 몸이니 너의 몸을 어찌할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용진이는 저 말을 믿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조상이 한 말을 믿고 싶었다. 다음날 일어나니 온몸이 다 나아 있었다. 말도 안 되는 회복력에 용진이는 다시 한번 놀랬고 자신이 정말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교를 했다. 어제 있었던 그 일이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천도경이 전교를 돌아다니며 애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귀신에 쓰였어도 기억은 다 나나 보구나. 그때 갑자기 골동품 가게에 공지원이랑 같이 있었던 그 여자애가 초코우유를 갖다 주며 천도경이랑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반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오해를 했다. 뭔 사이냐고.
이희수 두고 또 여자랑 뭐 있는 거냐고. 용진이는 정말 짜증이 났다. 그런데 문득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희수가 연락이 없네. 학교는 왔나? 궁금해서 이희수 반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용진이를 불렀다. 천도경이었다. 천도경은 자신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도박기랑 싸우는 거 다 지켜봤고 멋있다고 해왔다. 그런데 의아했다. 그때 그 도박기 말로는 영혼이 분명 가게에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켜보고 있었던 건가? 천도경은 말했다. 주변에 하회탈을 쓴 자에게 혼인 상태로 잡혀 있었다고. 반으로 돌아가며 천도경이 한 말을 곱씹었다. 하회탈? 그건 또 누구지?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을 하회탈로 착각한 건가? 그렇게 계속 생각을 곱씹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이희수가 보였다. 반가웠다. 그런데 이희수는 평소랑 다르게 용진이를 지나쳐갔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수련회 가는 날이었다. 아침에 조상이 칼을 챙겨가라고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이 크고 무거운 걸 어떻게 챙겨가라는 거야? 학교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날은 이희수가 먼저 찾아왔고 먹을 것을 건네주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야, 오늘은 또 정상적으로 날 대하네. 뭐지 대체? 그런데 갑자기 천도경도 찾아왔다.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겠다면서 말이다. 뭐 상관은 없었지만 뭔 말을 하려고 온 걸까? 그래서 물어봤다. 그런데 그저 친해지고 싶어서라고 했다. 용진이는 굳이? 라는 생각을 했다. 가는 내내 말 거는데 약간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수련회 하는 곳에 도착했다. 정해진 프로그램은 따분했고 지루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공지원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버스 타고 오는 길에 장산범을 목격했다고 했고 마주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뭐 어쩌란 거지 싶었는데 같이 다녀달라고 했다. 용진이는 바로 거절했다. 그나저나 이희수가 안 보인다며 공지원은 이희수 이야기를 꺼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냥 지나쳐간 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그때 공지원은 이런 말을 했다. 확실히 도박기 때 기가 죽은 것 같던데 뭐 때문인지 알 것 같다고. 궁금했다. 기가 죽다니? 대체 뭐 때문에? 그러자 공지원이 말했다. 너가 방해된다고 꺼지라 했잖아. 당황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었는데 허나 공지원은 이희수 입장에서 방해만 되고 도움 안 된다고 들릴 수도 있는 거라고 말했다.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거였나? 그런 거 아닌데. 오해를 풀고 싶었다. 밥 먹고 나오니 이희수가 보였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렀는데 막상 부르고 보니 뭔가 민망했다. 오해를 풀어야 하니까 머릿속으로 할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가 너한테 위험하다고 가라고 한 게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고.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고 되뇌인 다음 입을 뗐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희수 친구가 와버렸고 결국 말하지 못해버렸다. 그렇게 밤이 찾아왔다. 결국 공지원의 부탁을 들어 장산범을 찾으러 가게 되었다. 장산범에 대해선 잘 몰랐다. 그래서 공지원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장산범은 하얗고 긴 털에 뒤덮인 모습이라 하는데 목격담마다 다 다르고 장산범은 또 둔갑도 가능한데 심지어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람 모습, 말투까지 따라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 목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누구냐고, 빨리 숙소 안 들어가냐고. 걸렸나 보다 생각해서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뒤에서 이상한 시선과 소리가 느껴졌다.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잠깐 사이 그 시선은 사라졌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지? 방금 그거? 마지막 프로그램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공지원이 저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왜 저기서 나오는 거지? 싶었는데 아까 뭐 산속에서 뛰다가 장비를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갈라 했는데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같이 가달라고 했다. 그렇게 다시 공지원을 따라서 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아까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듯했다. 앞에 추락주의라고 쓰여 있는데도 자꾸만 가려고 하길래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말렸다. 그런데 갑자기 공지원은 말했다. 찾았다. 그러면서 용진이의 팔을 붙잡았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얘 원래 팔 힘이 이렇게 셌나? 그렇게 공지원을 쳐다봤는데 얼굴이 이상했다. 그리고 뜬금없이 장산범은 둔갑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대로 용진이를 절벽에서 밀었다. 떨어지면서 공지원을 쳐다봤다. 공지원에게 들었던 그대로의 생김새, 장산범이었다. 다행히도 떨어질 때 나뭇가지를 잡아서 죽진 않았다.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달리면서 생각했다. 저게 장산범이면 공지원은 어디 있는 거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뭔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여기를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용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희수였다. 용진이는 놀랬다. 제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옷 내 건데 왜 얘가 또 입고 있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불쑥 손을 잡더니 가자고 했다. 당황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애의 행동도 그렇고 원래 이렇게 거침없는 애가 아닌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이희수였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얜 뭐지? 전화를 받았다. 이희수의 목소리였다. 전화를 하더니 내게 무슨 일이 없냐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어쩐지 옷부터 이상하더라. 얘 장산범이구나. 근데 이희수 진짜 촉 좋네. 이럴 때 연락하고 최대한 티 내지 않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그 순간 이희수로 둔갑한 장산범이 정체를 드러내었다. 그렇게 무력하게 공격을 당했다. 그리고 목을 졸려 숨이 막혔다. 용진이는 왼팔을 뻗었는데 갑자기 작두가 생겨났고 작두를 이용해서 포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아니 작두가 갑자기 어떻게 생겨난 거지? 어쨌든 그렇게 작두를 이용하여 장산범과 싸우다 이번엔 그 괴물이 돌아가신 엄마를 흉내내었다. 분명 진짜 엄마가 아닌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뵐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용진이 아내 흥룡은 용진이의 뜻을 무시하고 그대로 엄마를 베어버렸다. 또 자신의 손으로 엄마를 죽인 듯한 느낌이 들었고 10년 전 그 기억이 또 다시 새어나오기 시작해서 용진이는 괴로워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슬픔에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초딩이었다. 그 초딩은 그 장산범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가면을 쓴 누군가가 이 싸움에 끼어들었고 용진이를 공격하려고 했다. 다행히도 그 초딩의 도움으로 인해 피할 수 있었다. 용진이는 궁금했다. 아니 또 이 초딩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온 거야? 그런데 그 초딩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싸우는데 뭔가 무리를 했나 싶었다. 그 초딩은 11시까지는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고 말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11시에 뭐가 있나? 그 순간 장산범의 공격이 용진이를 향했고 초딩은 그 공격을 막아주려고 하다가 칼에 대신 찔려버렸다. 용진이는 돕고 싶었다. 자신 때문에 남이 피해보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 그래서 그 흥룡의 힘을 꺼내고 싶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초딩은 흥룡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며 그냥 도망치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도망칠 수가 없었다. 저 초딩은 자신을 위해서 저렇게 죽어나가게 싸우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만 도망치겠는가. 그렇게 흥룡의 힘에 잠식되려고 했다. 근데 그 순간 초딩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등장했고 그 남자는 가면 쓰는 의문의 자와 장산범을 공격했다. 용진이는 놀랬다. 뭐야, 초딩은 어디 가고 저 사람은 또 누구지? 장산범과 가면 쓴 자는 그 남자에게 상대가 되질 않았고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쳤다. 용진이는 그 사람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뭔가 초딩이랑 닮았는데. 그래서 물어보았다. 너 그 초딩 맞냐고. 그 자는 용진이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다. 내용은 이랬다. 너 그 흥룡의 힘을 너무 믿지 말라고. 너의 조상인 진은 그 힘으로 가문과 선조들을 모두 멸살하였다고. 애석하게도 넌 그런 자의 그릇으로 태어났고 이상하게 순리를 거슬러 넌 스스로의 자아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용진이는 또 생각이 나버렸다. 태어나면 안 됐었다라는 그 말.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자는 말했다. 가상하다. 잘 살아주었다. 놀랬다.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 자는 이어 말했다. 역경과 시련이 분명 존재할 거라고. 순리를 거스른다는 건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난 역행의 아이인 너가 온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걸고 지키려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애쓰지 말라고. 그 자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해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용진이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작두는 이 자가 챙겨간다고 했다. 그런데 너무 궁금했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 그 자는 그 말에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저 숙소로 가는 길을 열어준 뒤 일요일 낮 12시 동자들을 보낼 테니 그때 오라는 말을 할 뿐이었고 그 말을 뒤로 한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그자가 열어준 길을 따라 그렇게 숙소로 도착했다. 숙소 근처에 도착하니 멀리서 이희수가 부르며 달려왔다. 의심이 들었다. 쟨 진짜 이희수가 맞나? 그런데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애의 표정, 말투,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 떨림, 이것들이 저 애가 이희수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마음이 놓여서인지 다리가 풀려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희수는 아까 전화했을 때 무슨 일 있던 거 일부러 말 안 한 거 아니냐고. 이희수는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알았어도 신경만 쓰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자 이희수는 미안해, 내가 도움이 안 돼서 라고 말했다. 순간 공지원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자신이 했던 말이 이희수에겐 그저 방해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용진이는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말했다. 아니야, 너 도움 많이 됐다고. 너가 전화 안 했으면 나 여기 없었을 거라고. 고맙다고. 방금 말한 건 그냥 너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신경만 쓰일 거라는 말이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희수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웃었다. 저 애의 미소에서 따뜻한 느낌이 느껴졌다. 그때 공지원과 천도경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용진이가 다친 것에 대해 걱정해 주었다. 용진이는 이 애들에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둘러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혼자 애쓰지 말라는 말. 그래, 나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자. 얘네는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말했다. 장산범 만나서 죽을 뻔했다고.
수련회가 끝났다. 돌아오는 길에 용진이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왼팔에 남아있는 건 조상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힘, 흑룡으로 만들어진 것. 그런데 그 남자는 그 흑룡의 힘을 믿지 말라고 했고 내 조상이란 사람이 가문의 사람들을 다 멸살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진짜일까? 집에 도착했다. 들어가기를 한참을 망설였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알고 보니 진짜 나쁜 놈이었다라는 게 믿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오니 트로트나 보며 개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 자가 그렇게 무서운 짓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어버린 이상 이제 저 조상이라 불리우는 저 개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었다. 갑자기 손에서 작두가 생겼다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작두를 불러냈냐고 물어왔다. 말해주는 게 두려웠다. 저렇게 나쁜 사람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별일 없었다고 둘러댔다. 용진이는 잠에 들어 오랜만에 어떤 한 꿈을 꾸게 되었다. 어딘지는 모르는 공간에 불이 나 있었고 많은 자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한 남자가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용진이에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넌 누구냐고. 그 순간 잠에서 깼다. 용진이는 놀랬다. 아니 방금 이거 꿈 맞아? 뭐가 이렇게 생생해? 그렇게 찾아온 일요일 아침 그 초딩이 말했던 12시 동자가 용진이를 데리러 왔고 용진이는 그 초딩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날 용진이는 그 초딩과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하며 놀랍고 새로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다. 아주 오래전 당군은 인간들이 살기 좋은 땅을 만들고자 하였고 12지신들은 당군을 보좌하는 임무로 지상에 내려오게 되었다. 각자가 가진 힘으로 평화롭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신들의 엄청난 힘을 보게 된 인간들은 이러한 힘을 자신들 곁에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어하여 신들을 위한 제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64번의 계절, 즉 16년 동안 지속되니 만물의 기운이 재단으로 모여 인간을 닮은 몸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신의 몸의 최초였다. 12지신들은 이러한 인간들이 기특하여 인간들의 염원대로 그 몸에 깃들어서 지상에서 머물며 인간을 도왔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인간의 형태를 닮은 것을 모자라 수명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그 수명이 다하면 또 다른 조형물에 깃들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인간들의 곁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간에 신의 재단이 부서져서 신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순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신의 몸이 인간들 사이에서 생겨났다는 것. 그리하여 12지신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인간들의 몸에서 나온 조형물들에 깃들어서 그렇게 인간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들 사이에서 나온 신의 몸을 인간들은 울지 않는 아이라고 불렀다고 했고 그 울지 않는 아이가 용진이의 몸 같은 것이라고 했다. 놀랍다. 자신은 사실 자아가 있으면 안 됐고 원래라면 조상이 자신의 몸에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 뭔가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사실이라니. 초딩은 물었다. 순리를 따를 것이냐고 아니면 순리를 거스를 것이냐고. 당연히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순리를 거스르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겪은 역경과 시련보다 더한 것들이 올 거라고 말했다. 예전이라면 분명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주변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살고 싶어졌다. 그리고 저 초딩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초딩은 지금 마음가짐 잊지 말라고 열심히 잘 해보자라는 뜻으로 무슨 옷 같은 걸 주었다. 신복이라고 하는 옷이었는데 만물의 기운을 실력으로 변환하는 능력을 가진 옷이라고 했다. 그동안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검이 무겁게 느껴진 것이고 억지로 흑룡의 힘으로 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젠 흑룡의 힘을 끌어다 쓰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해내라고 하며 검을 불러들이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오른손에 감각을 극대화하여 작두를 떠올려라. 그 말대로 따라하니 정말로 작두가 생겨났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벼웠다. 그런데 작두를 자세히 보니 손잡이가 달라져 있었다. 천으로 빙빙 쌓여져 있었는데 분명. 그러자 그 초딩은 물었다. 혹시 천 안쪽을 본 적이 있냐고.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걸 왜 묻는 거지 싶었다. 그러고 나서 그 초딩은 밥을 차려줬다. 평소에는 먹지 못했던 그 집밥. 뭔가 마음이 뭉클하며 따뜻해져 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불현듯 엄마가 떠올랐다. 혹시 엄마와 아빠의 죽음이 정말로 자신 때문이었던 건지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뭔가 물어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설령 진짜일까봐. 매번 그렇게 추측만 했지 그게 진짜일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결국 물어보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그냥 대감님이라고 부르랬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애한테 대감님은 좀 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몸으로 벌써 28살이라고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아무리 봐도 초딩인데 뭐가 28살이라는 거지? 그러자 그 초딩은 말해주었다. 아까 말했던 64번의 계절 16년이 지나기 전에 실력을 써버리면 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너의 조상을 봉인하느라 힘을 써버렸고 그래서 몸이 자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쯤 되니까 궁금했다.
대체 조상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무리까지 해가면서 봉인을 했어야만 했는지, 혹시 가문 멸살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흑룡을 몸에서 제거하면 알려주겠다는 말뿐이었다. 흑룡을 제거하면 왼팔이 사라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진이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초딩은 방법이 있다면서 알려주었다. 조상은 흑룡 말고도 다른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을 같이 찾으러 떠나라고, 그 새로운 용의 힘과 용진이 몸 안에 있는 흑룡의 힘을 바꿔치기 하라는 것이었다. 그 용들의 힘들 중 하나는 이미 속리산 쪽에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게 용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초딩이 말했던 걸 실현시키고자 하여 그 용의 힘을 찾으러 가자고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조상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자대감이랑 만나고 온 거냐고. 용진이는 당황했지만 시치미를 뗐다. 다행히 둘러대니 믿는 눈치였다. 들키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나머지 용의 힘을 찾으러 가자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하지? 라고 고민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조상에게 말을 걸었다. 사실 나 수련회 갔을 때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서 흑룡 힘 썼었는데 그때 그 초딩 걔가 도와줬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봉인됐다고 했었잖아. 어쩌다 봉인된 건지는 기억 안 나? 조상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저 신들 중에 자신이 제일 강한 것만 기억난다고. 자화자찬하는 저 모습을 보며 용진이는 생각했다. 이딴 게 가문을 정말 멸살했다고? 그렇게 강하면서 정작 지금은 병풍처럼 서있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도발했다. 그랬더니 조상은 자신이 힘만 되찾으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다 싶었다. 이때다 싶어서 용진이는 그 힘이 어딨는지 물었고 찾으러 다니자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조상은 본 모습으로 변하더니 무슨 구슬 같은 걸 꺼냈는데 만져보라고 했다. 그래서 용진이가 그 구슬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언가의 빛이 나왔고 그 빛은 백룡의 힘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거리를 계산해보니 이 방향은 아까 그 초딩이 말했던 속리산 방향, 용진이가 수련회를 갔던 곳이었다. 그렇게 다음날 수업을 조퇴를 한 뒤 속리산 쪽으로 출발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자가 공격을 해왔다. 또래처럼 보였는데 보자마자 그 여자는 흑룡힘? 돌았냐 이 용새끼야? 라고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야 이 무식한 여자는. 이 여자는 정말 죽일 기세로 공격해왔다. 맞기 바빴고 자칫하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한 남자가 갑자기 등장했다. 그러더니 정체 모를 남자와 이 여자는 대치를 했다. 뒤이어 또 다른 남자도 등장했다. 남자 둘은 용진이를 커버쳐주었다. 얜 진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라고. 용진이는 생각했다. 아 벌써 피곤하다. 집 가고 싶다 진짜로. 그 여자는 당황했다. 이게 진이 아니면 대체 뭐냐고. 그렇게 그 남자 둘이 용진이를 대신해서 설명해 주었다. 누군진 몰라도 딱 봐도 12지신 신들인 것 같았다. 그건 그렇고 무례하게 다짜고짜 공격해온 것에 대해 사과를 구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와 원래 신들은 사과 같은 거 못하나? 나머지 두 신은 지지신 중 오대감과 신대감이라고 하였다. 이 두 신은 용진이에게 대신 사과를 했고 또다시 생겨버린 작두를 축소화시켜 휴대하기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신대감 역시 그 초딩과 마찬가지로 왼쪽 힘 쓰지 말라고 경고도 했다. 그리고 말의 신이었던 오대감은 3시간 거리인 속리산을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말로 속전속결로 속리산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 오대감은 재밌어 보인다면서 동행한다고 했다. 그리고 굉장히 말이 많았다. 용진이에게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서 말을 거는데 말 좀 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오대감 덕분에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구슬이 가리키는 곳에는 어떤 검정색의 동물이 있었다. 영물이라고 하였다. 이름은 도천. 이 산을 수호하는 신령이라 하였다. 이 자에게 백룡의 힘에 대해 물으니 어떤 큰 바위 쪽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 도천은 말했다.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 바위는 존재해왔으며 밤이 되면 하얗게 빛이 난다고. 확실한지 보기 위해 그 구슬을 만져보았는데 빛이 갑자기 꺼졌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숲속 멀리서 누군가가 쇠창살 같은 걸 던져 용진이를 포박했다. 그쪽을 바라보니 수련회 때 습격했던 탈을 쓴 자였다. 게다가 이상한 짐승 같은 것도 있었다. 다행히 도천이라는 신령과 오대감의 도움을 받아 구출될 수 있었고 용진이는 그 초딩에게 받았던 신복을 입고 손의 기운을 집중시켜 작두를 꺼내어 그렇게 싸움에 참여했다. 어쩌다 보니 그 괴물은 오대감이 상대하게 되었고 용진이는 탈을 쓴 자들을 상대하게 되었다. 싸우다가 알게 되었다. 이 자들에겐 배우가 있고 그 배우가 용진이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싸워보려 했지만 애초에 흑룡의 힘을 쓰지 않으려 하니 상대가 되질 않았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단지 내 힘만으로 저런 것들을 상대하는 게 가능키나 한 건가? 흑룡의 힘을 쓰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계속 의지하다간 나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진이는 포기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힘으로 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싸우고자 할 때 탈을 쓴 자들의 공격을 누군가가 막아주었다. 그것은 하얗고 아름다웠다. 탈을 쓴 자들은 그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의 정체는 백룡의 힘을 얻은 조상이었다. 백룡은 그 구슬에 깃들었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조상은 백룡에게 물었다. 자신이 봉인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백룡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스로 떠올려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조상이 무슨 선택을 할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용진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백룡의 힘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방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뭐지? 이번엔 뭐야 또. 그렇게 가방을 열어보았다. 용진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가방엔 도천이 들어있었다. 산신령이 대체 왜 산을 내비두고 자신을 따라온 건지 의아했다. 도천은 용진이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왔다고 했다. 정확히는 조상과 용진이의 관계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다고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아, 이 개 두 마리를 어떻게 키워. 돈도 없는데. 그나저나 용진이는 생각이 많아졌다. 저 백룡의 힘을 어떻게 자신의 몸으로 가져올까 하면서 말이다. 혹시나 해서 용을 바꾸자라고 말해보았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심지어 백룡에게 직접적으로 거절당했다. 그때 조상은 말했다. 자대감이 시킨 거냐고. 이번에도 둘러대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이실직고 해버렸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조상은 말했다. 숨길 필요 없다고. 과거에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시비지신 애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너마저 그러지 말라고.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자대감은 지지신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지혜로운 신이니까 배울 게 있으면 많이 배워두라고. 용진이는 조상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진짠가? 정말 저 사람이 가문을 멸살한 게 맞는 건가? 도무지 자신이 본 조상의 모습과 그 초딩에게 들은 조상의 모습이 매칭이 되지 않았다. 조금 쉬고 있을 때 내일 저녁 6시에 밥 먹자며 그 초딩에게 연락이 왔다. 용진이는 그 메시지에 따뜻함을 느꼈다. 뭔가 든든하고 믿음직함이 느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초딩을 초딩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향할 때였다. 갑자기 저 멀리서 모르는 여자가 용진이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고 있었고 그렇게 용진이를 끌어안았다. 이희수와 공지원은 자리를 피해주려고 했다. 용진이는 이희수가 오해할까봐 겁이 났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지? 싶을 때 또 다른 여자가 등장했다. 대화를 들어보니 둘은 아는 사이 같았는데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용진이를 끌어안았던 여자 주변으로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주변 애들, 심지어 공지원과 이희수마저 쓰러졌다. 용진이는 당황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말했다. 뭐야? 넌 왜 앉아? 그렇게 그 두 여자는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용진이를 끌어안았던 그 여자는 물러났다. 그렇게 나머지 여자가 다가와서 이야기했다. 너구나? 자대감이 말했던 애가? 실력이 없는데 잠이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그 여자는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이수와 공지원과 함께 용진이를 데려갔다. 그 여자는 말했다. 자신은 뱀의 신인 사라고. 이희수는 아까 그분도 하늘의 신이냐고 물어보았는데 12지신 중 한 명은 아니고 천간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천간은 하늘의 상감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중 천정, 구미호의 신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왜 용진이를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고 원래 하늘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 땅으로 왜 내려온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사대감 역시 다른 신들과 똑같은 말을 했다. 용진이의 몸의 주인이 없이 텅 비어있다고. 용진이는 생각했다. 난 진짜 인간이 아닌 건가? 난 뭐지? 그 순간 갑자기 사대감은 용진이의 목을 졸랐고 너도 네가 인간인지 악귀인지 뭔지 궁금하지 않냐며 지금이라도 정체를 밝히고 싶다는 식으로 말해왔다. 그런데 이를 이희수가 저지하였다. 용진이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공지원도 이 의견을 거들었고 용진이는 저 둘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자대감에게 연락이 왔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넘어 있었고 사대감과 같이 있다고 말하니 바로 문을 열어 찾아왔다. 그렇게 자대감 집으로 와서 밥을 먹으며 말했다. 용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러자 갑자기 자대감은 화를 내었다. 언제 용을 바꾸라고 했냐고. 백룡을 회수한 뒤 흑룡을 빼내서 제거하려 한 거라고. 용진이는 생각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자대감은 흑룡의 힘이 조상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듭하여 강조했다. 자대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천정과 마주쳐서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니 천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오행이라는 자연을 이루는 근본적인 기운, 그걸 음과 양으로 나눈 게 천간, 하늘신이 만들어낸 만물의 힘을 다루는 최초의 신들이라 하였다. 그리고 12지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천간은 지들 멋대로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2지신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동안 용진이를 습격한 것의 배우가 천간이라는 것, 그리고 왜 지상으로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간에 용진이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충격적인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천간 중 한 명이 바로 12지신의 용의 신인 조상이라는 것이었다. 이해가 안 갔다. 자신을 공격한 자들과 조상이 한패라는 건가?
그래서인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왜 이 흑룡의 힘이 조상에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꽤나 어렵긴 했지만 용진이가 이해한 바로는 지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힘을 지녔기 때문에 만약 용들의 힘을 전부 모아 천간과 손을 잡는다면 막을 자는 없다는 말이었다. 용진이는 배신감이 들었다. 왜 그동안 천간이라고 말을 안 해왔는지.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물어보질 않아서 안 알려줬다고 했다. 용진이는 말했다. 그동안 자신을 공격한 것이 전부 천간의 짓들이었다고. 그러자 조상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말할 테니 안심하라고만 말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뭐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내용인가 이게? 그러고 조상은 또 말했다. 안 그래도 방금 천간에 천을이 자신을 보러 다녀갔었다고. 순간 의심이 갔다. 손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건가 싶어서. 하지만 조상은 다시 한번 말했다. 더 이상 너의 몸을 노리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이다. 다음 용의 힘을 찾으러 갈 때 자대감도 같이 가자고 말하니 흔쾌히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용진이는 또다시 뭔가 매칭이 안 됐다. 분명 자대감이나 다른 신들에게 들을 땐 조상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나쁜 사람인데 왜 자기가 보는 이 조상은 전혀 안 그래 보이는 거지? 힘이 생기니 자신을 지켜주기도 했을 뿐 아니라 용 힘을 자대감이랑 같이 찾으러 가자고 제안해도 괜찮다고 하질 않나. 물어보았다. 천간이 찾아와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별말 안 하고 인사만 했다고 했다. 용진이는 생각했다. 조상이 예전이랑 뭔가 달라진 건 아닐까? 다음날 학교에 등교했다. 그런데 갑자기 반에서 저번에 공격을 하고 사과도 안 하고 튄 그 신이 있었다. 전학을 왔다고 했다. 그것도 같은 반으로. 뭐지? 감시하려고 그러는 건가? 감시하려고 온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무례했다. 그때 그렇게 오해해서 공격하고 사과를 안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이이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고 인간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용진이 생각했다. 난 뭘까? 왜 존재하는 거지? 말만 들어보면 난 살아있으면 안 되고 자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난 뭐지 대체? 수업 중 오대감이 연락이 와서 학교로 데리러 온다고 했다. 그래서 만나러 학교를 나가는데 술대감이 계속해서 따라와서 그래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부탁했다. 천간의 공격을 대비해서 따라다니는 거라고 말해왔지만 어차피 공격당해도 회복될 테니 더 이상 그만 따라오라고 했다. 그렇게 오대감을 만났고 도착하니 어느 한 카페였다. 그곳에는 오대감을 비롯해서 용진이를 공격했었던 유대감도 있었고 소의 신 축대감 그리고 토끼의 신 묘대감도 있었다. 유대감은 계속해서 그때의 일을 사과했다. 용진이는 괜찮다고 했다. 어차피 평범한 인간의 몸도 아닌데 다쳐도 금방 낫는데 뭘 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니 갑자기 묘대감이 말했다. 용진 씨는 흑룡 때문에 달라진 것일 뿐이라고. 오대감도 흑룡 아니면 용진이를 그저 평범한 인간이라고 말해주었다. 놀랬다. 12지신들은 전부 자신을 인간이라 여기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인간이라고 여겨주는 신들도 있구나 하면서 말이다. 마음이 편해져서인 걸까? 자신을 인간이라 인정해주어서 그런 걸까? 용진이는 처음 보는 묘대감한테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이것도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걸까요? 묘대감은 용진이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언제 잠에 든 걸까? 용진이는 잠에서 깨었다. 그런데 눈앞에 엄마의 실루엣이 보였다. 용진이는 너무 놀랬다. 하지만 잠시 정신 차리니 묘대감이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제주도였다. 왜 자고 일어나니 제주도인 건지. 그런데 거기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돼지의 신 해대감이었다. 해대감은 맛있는 식사를 용진이에게 대접했고 용진이가 밥을 먹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해대감이 이런 말을 했다. 천정만 움직인 걸로 봐선 천간 모두가 땅으로 내려온 건 아닐 것 같다고. 이상했다. 분명 조상 말로는 천을이라는 사람도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해대감과 묘대감에게 말했다. 다음날 용진이는 흑룡의 힘에 기대지 않기 위해 틈만 나면 공지원에게 검술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날아오는 농구공이 보였고 용진이는 그 즉시 목도로 농구공을 쳐냈다. 아니, 베어버렸다. 다행히도 그 모습을 보고 정소호는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고 갈 길을 갔다. 그 모습을 본 술대감이 또 흑룡의 힘을 쓴 거냐고 시비를 걸어왔다. 그래서 아니라고 답했다. 술대감은 믿지 않았다. 흑룡의 힘을 쓰지 않고 농구공을 터트린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다. 확실히 용진이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긴 했다. 그런데 자꾸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이 술대감, 검술 훈련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용진이도 슬슬 화가 났다. 그런데 자꾸 이 술대감은 도를 넘어서 말했다. 그런다고 너 따위가 흑룡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넌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저 흑룡에게 좋은 그릇일 뿐이라고. 자아가 먹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용진이는 생각했다. 아무리 대감이라고 한들 성격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무례하다. 용진이는 앞으로도 더 이상 이 술대감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용진이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확실히 방금 그거는 흥룡의 힘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농구공을 터뜨린 거지? 그러고 보니 요새는 왼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조상과 함께 간만에 장을 보러 갔다.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용진이를 불렀다. 자대감이었다. 그런데 초딩 모습이 아닌 성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면 왜 그동안 초딩 모습으로 있었던 거지? 물어보니 성인 모습은 실력으로 유지하는 거라서 그리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어쨌든 장을 보는데 계산까지 다 해주었고 필요하면 알바하지 말고 생활비로 쓰라며 신용카드까지 내주는데 확실히 어른 같았다. 그래서 의지하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갖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고민하던 걸 물어보았다. 저 인간은 맞아요? 그러자 자대감은 말했다. 인간의 영혼은 하얗거나 푸른데 권영진, 너한테선 아무런 색도 보이지 않는다고. 용진이는 그 말을 듣고 놀랬다. 용진이의 정체, 대체 무엇인 걸까?